이경희님 뉴스 DMZ 타짜만큼 기대돼요. 오늘도 인기가 많아지시기를. 유튜브로 마레리님 DMZ 잘 듣고 있어요. 재미도 있고 정치를 알아가는 힘이 되는 코너. 이용훈님 정치쇼 코너 중에서 가장 중립적이며 균형 잡힌 DMZ 객관적 분석해주세요. 내일 타짜한테는 그 얘기를 해야 되겠다. 당신들은 편향되었다. 자, 제일 타짜에서는 또 다른 얘기합니다. 제가 다른 얘기해요. 누렁소한테 가서 누렁소가 좋다. 검은소한테는 검은소가 좋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시작합니다. 사방에 포탄이 난무하는 전쟁 같은 한국 정치 뉴스의 중심에서 무장 해제를 외친다. 뉴스 DMZ. 박성태 사람과 사회 연구실장, 사람과 사회 연구소 연구실장, 이재명 법률신문 부사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얘기할 얘기가 너무너무 많은데 오늘은 그 얘기부터 좀 해보죠. 오늘 되게 오전 10시, 밤 10시에 중요한 게 있잖아요. 오전 10시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관훈 토론회 생방, 그리고 밤 10시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KBS와의 단독 회담 사전 녹화본 방영. 이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왜냐하면 제가 이제 궁금한 건 질문이 비슷할 거 아니에요. 뭐 관훈 토론에 나오는 중견 언론인이나 그 KBS 대담 진행한 언론인이나 뭐 공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렇죠. 예. 네.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디올백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두 개는 무조건 나올 거 아니에요, 질문. 그나마 예. 한동훈 위원장의 입장에서는 가슴을 쓸어내릴 부분은 있죠. 왜요? 오히려 거꾸로 대통령의 신년 대담이 먼저 나오고 예. 한동훈 위원장의 관훈 토론회가 뒤에 있었다면 아마 거기에 대한 평가를 집중적으로 묻겠죠. 아. 대통령의 신년 대담에 대한 평가를 예. 어떻게 생각하냐, 이 답변 어떻게 생각하냐, 계속 그럴 때는 굉장히 한동훈 위원장이 난감할 텐데 예. 거꾸로 지금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는 지금 그런 질문에 대해서 다 신년 대담 내용을 좀 지켜보고 나서 뭐 같이 국민들과 함께 판단해 보겠다 이렇게 언제든지 빠져나갈 구멍이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그나마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는 순서가 바뀐 건, 그러니까 순서가 먼저인 건 굉장한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의 대답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하고 싶은 말 하면 되니까. 그렇죠. 그럴 수도 일단 있겠네. 대통령의 대담이 지금 우리가 안 봐서 모르지만 10시에 나오겠지만 예. 국민들 마음에 쏙 들겠냐? 어. 그럴 가능성은 좀 적다라고 보거든요. 예. 대통령이 허심탄회 얘기할수록 사실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상식적으로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국민 눈높이를 강조하는 한동훈 위원장이 거기에서 본인 소신대로 얘기할 거냐? 예. 그러니까. 아니면 그나마 용산과의 추가 갈등을 막는 형태로 얘기할 거냐? 이것도 고민이 될 텐데 예, 지금 이재명 기자 말대로 그 부담은 좀 덜었죠. 아니 내일 아침 조간신문은 제가 저 일간지 편집하는 분이라도 그렇게 쓸 것 같아요. 똑같은 질문에 윤 뭐라고 커테이션 마크, 한 뭐라고 코테이션 이렇게 할 거잖아요. 두 사람 반어를 비교할 거거든요. 아마도. 그럼 이게 또 하나의 윤한 갈등 시즌 2가 되는 거 아닌가? 아닐까요?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 그러면 이렇게 질문 드릴게요. 김건희 여사 디올백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어떤 톤으로? 글쎄요, 뭐 저도 뭐 못 봤으니까 예. 뭐 오늘 오후 10시에 이제 그걸 봐야 정확히 알겠지만 예상. 얼마 전에 이제 뭐 조선일보 등등이 예. 이렇게 답변했다더라 이렇게 해서 예. 기사를 쓴 게 있죠. 거기에 보면 뭐 사과 내용이 있거나 이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당시 상황, 경위에 대한 설명을 이제 하고, 이해를 구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여사가 일찍 이제 아버지를 여였는데 예. 그 목사가 아버지와의 친분을 계속 거론하면서 예. 집요하게 만남을 요구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만나지 않았다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아쉽다. 뭐 이런 정도의 톤으로 설명한 게 아닌가. 예. 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네. 저희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아마 그런 톤으로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하는 아마 그런 얘기가 될 텐데, 그것이 과연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느냐는 예. 좀 다른 문제죠. 사실. 그런데 저는 솔직히 좀 더 얘기하면 신년 대담 자체가 눈높이 맞지 않는 거죠. 형식 자체가. 라이브 기자 거기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던 간에 그 형식 자체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사안 자체는 본질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한동훈 위원장의 사퇴 요구를 통해서 어떻게 바뀌었냐면 그 전까지는 여사의 처신 문제가 중요했던 거죠. 많은 국민들이 아무리 몰카 공작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그렇게 명품 쇼핑백을 그냥 받지? 예. 이게 좀 이해가 안 된다. 특히나 그때는 뭐 당선인 부인 신분도 아니고 영부인 신분이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저런 상황이 연출되지? 이런 거에 이제 어떻게 보면 처신의 문제였는데 한동훈 위원장을
사퇴시키는 걸 요구하고 이걸 한 위원장이 인정하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이때부터는 여사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안을 바라보는 대통령의 태도, 대통령의 생각 이렇게 문제가 바뀌어 버린 거죠. 문제가 발생되고 해결하는 방식이라는 그렇죠. 이런 부분. 예. 과연 대통령은 이 사안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의 문제를 바뀌어 버린 건데 그렇다 그러면 더 진솔하고 더 윤석열답게 예. 승부사 윤석열 다운 모습을 보이면서 이 문제를 정리했어야 되는데 예. 어쨌든 간에 많은 언론에서 기자회견을 안 하는 것이 결국은 이 사안에 대해서 회피하려는 건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회피했다는 건 역시 태도의 문제가 예. 계속 존재하는 거죠. 예. 그런 차원에서 대담에서 어떤 답변을 하든 간에 예. 저는 그 문제가 여전히 존재할 것이다. 남을 예.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제가 박 기자 궁금한 게 얼마 전에 모 언론 단독 보도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 녹화에 대해서 예. 프롬프터도 보지 않고 그리고 참모들이 원래 자료 준비하잖아요. 지금 예상 질문 답변 원고가 있잖아요. 그것도 보지 않고 프롬프터도 없이 그냥 생 라이브로 그냥 주고 받았다. 편집도 최소였다 이 얘기거든요. 예. 그러면은 그냥 라이브 기자회견 비슷하게 했다는 건데 그럼 그냥 차라리 라이브 기자회견 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라는. 저도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일단 뭐 대본 정해진 질문에 따른 정해진 답변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원래 대통령실에서. 사전 녹화가 그것 때문에 하는 건데 그거 안 했다는 근데 얘기잖아요. 보통 대통령 스타일이 예. 이전에 뭐 중요한 보고서들도 제대로 안 본다는 얘기들도 있어서 참모들이 보고를 하면 그거는 일단은 그냥 얘기들 찌라시 얘기이기 때문에 확인된 건 아닙니다. 그 근데 부분은. 몇몇 예. 분들한테는 제가 들었어요. 뭐 보고서를 이거 내가 다 알아.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이 좀 있다. 뭐 어쨌든 저 이게 예. 데스킹을 거치는 확인된 보도는 예, 아니라는 그렇죠. 거. 예.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 대본도 대본이라고 하긴 그렇죠. 질문에 대한 모범 답변도 대통령이 스타일상 안 봤을 가능성 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예. 다만 그러면 보다 국민에게 진솔하게 김태현 앵커가 지적했듯이 라이브를 했으면 어땠을까. 물론 위험성은 있겠죠. 라이브를 했을 때. 예. 그렇지만 뭐 몇 가지 미니 다큐로 했다고 하더라도 3일씩이나 편집을 하면서 했을. 왜냐하면 일부 매체와 대담 방식으로 신년 기자회견을 가름한 것이기 때문에 예. 소통 방식에 대한 문제점이 계속 지적됐거든요. 예. 이걸 굳이 어떤 효과나 어떤 장면을 넣는지 모르겠지만 3일이나 시간이 걸려서 내보낸다. 국민들께 이 방식 자체도 잘 설득이 안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 미니 다큐 형식으로 찍었다고 그러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사실 잘 못 봐서 어떻게 되는지 아무도 몰라서. 못 봤죠. 그건. 근데 뭐 대통령실에 잠깐 뭐 여기저기 여기가 소개하고. 어디예요 이런 것도 좀 들어가다 예. 보면 그런 데 약간 편집이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고 어. 다만 이제 제일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예. 이 디올백 문제 예. 저는 이게 300만 원짜리 백의 문제가 아니라 예. 파우치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권력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러면 이 지금 이재명 기자 말대로 이 사건이 벌어졌는데 최고 권력이 여기에 대해서 공정하게 과연 대응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문제고 근데 제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어제까지도 쭉 물어봤는데 정확히 얘기는 잘 하지 않아도 이전에 말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분위기가 강해요. 그러니까 사과는 없고 예. 이재명 기자 말한 대로 선친의 지인이 찾아와서 집요하게 와서 어쩔 수 없이 들어줬는데 몰카가 있었고 공작에 당했다. 당시에는 사과했을 때이기 때문에 관리가 허술했다. 여기에 대한 유감 표명 그리고 자 대책은 제2부속실 설치를 해서 이런 일들을 막겠다. 그런데 몇 가지 포인트에서 좀 이렇게 만약 입장 표명을 한다면 말이 안 되는 게 예를 들어서 아시겠지만 청탁금지법에 예. 길 가다가 노란 옷 입은 사람한테 갑자기 가서 청탁하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다 어떻게든 연관고리를 예. 만들어서 청탁을 예. 합니다. 예. 예. 그래서 자, 그냥 뭐 선친의 지인이 왔다. 그거는 사실은 변명이나 예. 해명의 이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이제 그런 식에서 대통령이 입장을 정리할 거라고 예상들 하고 있어요. 뭐 조선일보의 기사도 있었고 그러면 이재명 기자 한동훈 위원장이 이재명 기자에게 전화했어요. 오늘 관훈 토론회에서 이거 나오면 뭐라고 대답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조언을 구하신다면 뭐라고 조언하시겠어요? 아니, 한동훈 이 부분에 위원장의 대해서. 답변은 사실은 정해져 있죠. 오늘 아침에 답변은 네. 뭐 조만간 나오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지만 네. 자기 본인 이미 얘기했잖아요. 전 지금까지 입장이 변한 게 없다. 예. 그리고 이미 충분히 말씀드렸다. 예. 대통령의 신년 대담을 지켜보겠다. 예. 이 정도 답변을 할 수밖에 없죠. 현재 입장에서는 이미 공은 대통령에서 넘긴 거잖아요. 예. 그 사안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는 뭐 오히려 아침에서 관훈 클럽에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은 사실 이 문제에서 그렇게 난감하게 받을 건 아니죠. 아니 만약에 네. 그러면 저 토론회 패널들이 국민 눈높이에 맞춰야 된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사과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집요하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뭐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는 네. 대통령의 얘기를 듣고 나서 그다음 판단해 보자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뭐 그 사실은 어떤 답변을 하든 간에 어떤 질문을 하든 간에 뭐 한 위원장이 답변하기 어렵지 않아 보이나 네. 사실 오늘 문제가 아닌 네. 거죠. 이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총선의 핵심 이슈가 돼 버렸죠. 네. 네. 그런 상황에서 그럼 이제 내일도 바로 이제 또 기자들이 질문하겠죠. 출근하는 한동훈 위원장을 붙잡고 어제 대통령 신년 대담에서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평가를 정치인 한동훈 또 해야죠. 예. 안 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늘 정치인은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듣고 싶은 네. 얘기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그 다음 문제를 어떻게 정리할지 예. 그게 오늘 밤 그렇죠. 한동훈 위원장의 숙제인 거죠. 아니 왜냐하면 그냥 딱 드는 생각에 대통령의 발언이 어떻게 나올 거라는 거는 지금 예상이 되는 상황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본인 말처럼 국민 눈높이에 많이 가면 용산의 관계가 좀 더 껄끄러워질 것 같고 용산 쪽에 좀 싱크로를 맞추면 총선을 지휘하는 입장에서 수도권 민심이 안 따라올 것 같고 약간의 딜레마 상황이잖아요. 저도 앵커가 지적한 대로 그 부분이 제일 관심이 가요. 그러니까 예. 지금까지 한동훈 위원장이 이른바 디올백 도이치모터스 특검 김건희 특검 관련돼서는 별도로 치고 예, 디올백 특검은 문제, 별개 문제니까. 디올백 문제에 대해서는 두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 눈높이에서 볼 때 아쉬움이 있다. 네. 그 전에 네. 국민이 걱정을 하실 만한 부분이 있다. 지금 근데 이번 이제 관훈 토론회 같은 경우는 패널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질문할 수가 있거든요. 제가 정치인이라면 여러 기자회견이나 토론에서 관훈 토론회가 제일 힘들 것 같아요. 네. 거기 그러면 이게 유감이고 아쉬운 건지 예. 잘못이 있는 사과를 해야 될 부분인지 예. 그다음에 일부에서 야당에서도 주장하고 시민단체에서 이미 고발이 갔지만 그럼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 출신 검사 출신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예. 대답하기가 난감할 수가 있어요. 한동훈 위원장은 대답하고 싶은 게 있겠죠. 예. 있을 텐데 그대로 얘기하면 용산과 또 갈등이 생기니까 예. 어느 정도 톤 조절을 해서 얘기할지가 저도 관심사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언론들이 그걸 어떻게 평가할지, 예, 저 또 하나의 뭐 한윤 윤한 갈등에 이탄이 되는 건지 완전히 봉합이 되는 건지 아마 내일 아침 조간신문을 좀 열심히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또 하나 이슈, 그게 공천이잖아요. 이 공천 관련된 것도 오늘 저 신년대담에도 나올 것 같고 관훈 토론에서도 제가 패널이라면 그냥 집요하게 물을 것 같거든요. 공천이 궁금하니까. 그리고 총선의 꽃은 공천이니까. 일단 김경률 비대위원 불출마 이거는 어떻게 평가합니까? 이제 이 기자는 결국 득실을 따지자면 한동훈 위원장하고 용산 대통령실하고 누가 득이고 누가 실이에요? 한동훈 위원장에게 힘이 실리는 결과가 됐다고 보죠. 예, 뭐 그건 왜 김경률 그렇죠? 비대위원도 스스로 얘기한 것처럼 내가 그것을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간에 예. 한동훈 위원장에게 힘이 실린다는데 나도 동의한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은 공천의 주도권을 진다는 건 내가 내 사람을 먼저 희생시켜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지 네. 않고는 사실은 그야말로 국민들이 볼 때 저 사람이 공천권으로 자기 정치를 한다라고 이제 인식되는 순간에 사실은 공천권을 오히려 잃게 되는 순간이 오는 거죠. 예.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본인이 가장 먼저 내세웠던 그리고 특히나 본인이 만들었던 프레임이 운동권 특권 정치의 청산 그 가장 대표적으로 내세웠던 게 이제 김경률 비대위원이고 김 비대위원이 그런데 이제 뭐 사천 논란이 있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약간 발언의 논란이 있었고 마리 앙뚜아네트 이런 예. 발언의 논란이 그런 걸로 인해서 난감해진 상황에서 본인이 던져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는 어쨌든 더 힘이 실릴 것 같긴 한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예. 아까 얘기한 것처럼 김경률 위원장이 상징적 인물로 내세웠던 거죠. 특권 정치, 그러니까 운동권 특권 정치의 청산에. 근데 굉장히 그 프레임이 흔들릴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운동권 특권 정치 청산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운동권 특권 정치에 전 다른 말이 결국은 586들의 문제 해결 능력의 상실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문제는 사실은 여권에서는 상대를
비판하고 비난하는 프레임 못지않게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다가 나와야 되는데 사실 그거까지 이르지 못하고 있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힘을 많이 못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당이기 때문에 심판론만 가지고 그렇죠. 선거에 치를 수는 없다. 야당이 그렇죠. 아니니까. 그렇죠. 예. 당연히 이제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가 있어야 되는데 그 점에서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마땅한 프레임을 내세우지 못하고 있지. 마땅한 예. 이슈를 못 내세우고 있는데 예. 오히려 거꾸로 좀 더 가면 이제 김포시 문제를 얘기하면서 목련꽃이 필 봄이 오면 김포가 서울이 될 것이다 이런 발언했잖아요. 이건 굉장히 좀 약간 의아한 발언이었습니다. 되게 제가 늘 얘기한 것처럼 여권이라는 건 본인이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우리는 실행력이 있다. 봄이 되면 진짜 김포가 서울 될 수 있는 겁니까? 사실 불가능한 얘기인 거죠. 행정구역 개편이라는 게 그렇게 뭐 뚝딱 처리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제가 볼 땐 마음이 급하다. 왜냐하면 본인이 만들었던 프레임들이 지금 힘을 못 받고 있는 상황에서 마음이 급하다. 그런 점에서 저는 좀 한동훈 위원장이 조금 더 차분하게 다음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김경률 비대위원회 예, 저는 이제 불출마- 한마디로 불출마. 정의하면 뭐 다른 방송에서도 얘기한 바 있지만 이건 수세적 저항이다. 수세적 저항. 예, 그러니까 첫 번째 이건 약간 이중적인 면이 있습니다. 뭐요? 김경률 비대위원의 사태는 본인이 생각한 것 같고 네. 김경률 비대위원의 스타일을 비춰봤을 때 뭐 용산의 압박 때문에 사퇴할 일은 없습니다. 네. 다만 용산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지난 5일에도 공정한 공천, 투명한 공천을 얘기했잖아요. 공정하고 투명하는 건 생각하는 사람 마음이에요. 내가 볼 때 공정하지 않아. 그러면 공정하지 않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이 명분상 한동훈 비대위원장 측이 밀리는 게 사천 논란입니다. 딱 하나. 내가 털어줄 테니까 김경률 비대위원 입장에서는 내가 이 부담을 털어줄 테니까 한동훈 위원장 소신대로 공천해. 라는 메시지예요. 그건 이제 물밑에서 있는 거고.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한 위원장도 사천 같은 거 안 할 테니 용산도 하지 마세요. 이런 거. 그렇죠. 예. 뭐 그런 식으로 지금 그 부분이 이제 이재명 기자도. 기자가 얘기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물밑에서 나오는 거고 위에서 볼 때는 앞서 얘기한 대로 한동훈 위원장의 첫 번째 픽이에요. 김경률 비대위원은. 더군다나 시대정신이라는 총선과제라는 586 청산에 상징적으로 드러났습니다. 물론 그전에 원희룡 전 장관의 손을 들었지만 원희룡 전 장관은 본인이 계속 그쪽 나가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픽이라고 할 수는 없죠. 그런데 그분이 어쨌든 용산의 갈등, 용산과의 갈등 속에 불출마를 선언했거든요. 보기에 안 좋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한동훈 위원장이 밀린 것처럼 보여요. 이래서 이건 복합적으로 그래서 제가 수세적인 저항이다. 외형상은 수세적으로 보이고 그 내면에선 저항이 이제 시작된다. 용산에 대한 이렇게 보는 건데 한동훈 위원장이 총선을 내가 주도하고 있어. 공천은 당이 해. 이걸 내려면 겉으로 보기에 수세적인 것을 한 번쯤은 내가 주도한다는 걸 보여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 그 갈등의 수위를 어느 정도로 조절하겠냐 이게 궁금하긴 한데 일단 용산에 대해서 뭐 압박을 거부하고 반기를 드는 모습 정도는 한 번쯤은 필요하지 않나.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저 관련해서 이 강남 의리요. 강남을 공천 신청 보니까 박진 전 외교부 장관, 그다음에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수석. 그럼 두 사람 다 대통령 측근이잖아요. 그런데 둘 공천 신청한 거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보도 나온 거 윤 대통령이 뭐 이 전 정부 내각과 용산 참모했던 사람이 강남 양지만 찾아간다. 이거 안 된다. 이거 뭐 불편한 심피를 내기쳤다. 공정한 공천이 돼야 된다. 이 보도가 있고 나서 당에서도 한동훈 위원장이랑 공관위원장이 이거 이기는 공천해야 된다. 공정하게 된다. 이 얘기하고 오늘 아침 신문 보니까 어제 이원모 비서관이 당의 결정에 따르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강남을이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 배치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죠. 예. 그러면 이 대통령실의 윤석열 대통령 메시지 이거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계속 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죠. 네. 사천에 대한 문제 제기 그래서 공정한 공천이 네. 가장 중요한 거다. 네. 그래야만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한동훈 위원장의 사퇴 요구, 김경률 비대위원의 또 불출마까지 이어졌던 그 사안들을 김건희 여사와 분리시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제가 볼 땐 그 같은 메시지를 여러 차례 반복하고 있다. 그리고 사실 뭐 공정한 공천이라는 거는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대통령실 입장에서 굉장히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당연하죠. 않을 경우에는 굉장히 부담감이 본인한테 다 오기 때문에 그건 너무나 어떻게 보면 당연한 요구일 수 있는 건데 강남을은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분명히 이제 이 어떻게 보면 국민의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어떻게 보면 뭐 옛날에 뭐 분당이 뭐
하늘 아래 천당 다음 분당이라는 얘기를 할 정도였지만 네.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 강남권이 어떻게 보면 가장 네. 믿을 만한 곳이죠. 수도권에서 그런 점에서. 그런데 저는 오히려 그 메시지는 사실은 솔직히 그냥 박진원 장관을 향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인모 비서관은 이제 도전자 입장이었고 네. 박진 장관은 이제 본인이 다시 사수하겠다 이런 입장인 건데 원래 본인 지역구도 아니긴 하죠 사실. 그렇죠. 뭐 종로에 있다니 네. 글로 갔지만 어쨌든 이제 현역 의원인 거죠. 강남을에.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전 박진 장관이 사실은 부산 엑스포에 어떤 참패 책임이 있는 인사죠. 주무부 장관이니까. 주무부처 장관이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본인이 어떤 좀 정치적인 희생 이런 걸 좀 원했던 게 아닌가. 원래 대통령은 박진 이원모 두 사람 중에서 박진 장관을 향한 메시지였을 것이다. 저는 보였습니다. 아, 예. 그렇게 읽었다. 예. 그런데 어찌 됐건 간에 당에서는 그걸 받아서 아니 뭐 전략적으로 재배치하는 지가 아니 좀 떠오르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되면 대통령도 어쨌든 겉으로는 공정공천 얘기한 거잖아요. 용산 참모들이나 내각 장관들 어쨌든 메시지 자체는 당지 찾아가면 안 된다는 이러면 공천의 주도권이 이제 완전히 당이 주게 되는 거예요? 일단 저는 대통령 메시지 자체는 상당히 원론적인 거다라고 보고 왜냐하면 원론적인 하지만 어쨌든 나왔으니까 그런 공천 말이. 신청자 849명 얘기가 나왔을 때 바로 다음날 언론 초관이 다 쓴 게 그겁니다. 용액관, 검사, 전직 장차관, 용산 출신들, 강남, 영남, 양지만 쫓아. 자 그러면 대통령과 특히 가깝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양지만 쫓았으니 누구나 쉽게 볼 때는 다 이거 대통령실에서 자기 사람 좋은 데 심는구나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세게 낸 거고 이건 말 그대로 그냥 메시지일 뿐입니다. 그래서 물 밑에서는 다를 수 있다? 그거는 이제 물 밑에서 어떤 흐름이 갈지는 모르죠. 저도 모르는데 아까 이제 둘 다 이원모 전 비서관이랄지 그다음에 박준영 외교부 장관이 둘 다 측근이다라고는 하지만 더 가까운 측근이 있겠죠. 예. 그런데 더 가까운 측근을 그러면 다른 데 보낼 건지 그냥 더 가까운 측근을 차마 내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앉을 건지 그 부분을 잘 모르겠어요. 우리도 다 누가 더 가까운 측근인지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대신 그런 눈에 너무 띄지 않고 그래도 당선은 좀 잘 될 수 있는 그런 데를 내보낼 건지. 이원모 전 비서관을. 이원모 전 비서관이 더 가깝나요? 아니 뭐 원래 장관보다는 수석 비서관이 더 가까워. 모든 정보가 그렇잖아요. 비서관이 더 가깝겠죠. 어쨌든. 뭐 하시면서 그러세요? 그런데 이제 문정부는 안 그런가 뭐?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그런데 또는 사실 너무 가깝잖아요. 원래 사적으로도 좀 그 집안과 알기도 하고 그 처가댁 집안과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강남을에 이 비서관이 내 측근인 중에 측근인 이 비서관이 남아야지 이런 생각을 가질지는 그다음 행동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누군가 한 명은 확실히 더 가까운데 그래서 다른 데로 일단 그래 남북이 좋으니까 이렇게 할지 아니면 그래도 이 사람인데 뭐 이렇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박진 장관에게 어떤 정치적 희생을 요구하면 당연히 이원모 전 비서관도 다른 지역구로 옮겨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진짜 이원모 전 비서관을 위해서 현역을 빼버리는 치워주는 뭐 이런 결과가 됐기는 결국은 근데 그것이 당연히 대통령실 부담이기 때문에 결국은 둘이 경선을 하거나 아니면 둘 다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둘 중에 하나로 선택되겠죠 아무래도. 저도 물어보니까 여권 관계자 A 거리가 좀 가까운 관계자 A 정도면 용산에서도 사실 이원모 전 비서관이 강남을 계속 희망했는데 강남 나가는 건 모양이 너무 안 좋다. 누구나 가까운 줄 아는데 더군다나 부인은 지난번 수행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너무 안 좋다라는 메시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원모 전 비서관이 강행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쉬움을 드러냈는데 제가 A 관계자라고 했는데 대통령 뜻이 어떤지는 몰라요. 일단 A 관계자 중에 한 명이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B 관계자 정도면은 요 거리가 좀 멀잖아요. B면 B 관계자 정도가 볼 때는 둘 다 딴 데 가라. 이게 뭐냐 지금 당의 모습이 이런 얘기를 전했다는 걸 알려드립니다. 어쨌든 저 이원모 비서관은 어젯밤에 공천과 관련된 어떠한 당의 결정도 존중하고 조건 없이 따를 것이다. 이렇게 해서 키는 이제 당으로 간 겁니다. 뭐 재배치를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흐름은 좀 잡히는 것 같기는 한데 관련해서 그러면 이제 당의 공천 주도와 관련해서 어제 또 재밌는 얘기가 하나 있었는데 이 낙동강 벨트를 사수하라. 서병수 전 부산시장 겸 오선 의원 본인 지역구 떠나서 전재수 의원의 북강서 갑으로 가라. 그다음에 경남도지사를 지냈던 김태호 의원도 양산을로 문재인 대통령 사저가 있는 데잖아요. 양산을로 가라. 요 얘기가 나왔거든요. 요 얘기는요. 광고 듣고 와서 다시 좀 해볼게요. 이 항상 여야를 막론하고 중진 험지 출마론 요거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이건 인력제 배치라고 해야 되나? 어제 저 여당에서 사실 부산 영남 PK 쪽에서 가장 네임드가 있는 두 사람 서병수 의원하고 김태호 의원 두 사람 이제 험지에 보낸 거거든요. PK 쪽에. 그거 어떻게 봅니까? 그 구도. 일단 먼저 네. 낙동강 벨트란 네. 말이 나오기 시작한 게 2012년 총선이었던 걸로 기억납니다. 아, 당시 그리고 문재인 그렇죠. 의원이 그리고 이제 2016년 총선 때도 네. 이제 낙동강 벨트가 굉장히 핫한 이슈였죠. 네. 낙동강 벨트라는 게 결국은 이제 낙동강을 사이에 두고 양산이 있죠. 네. 거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네.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의 평산마을에 있는 양산이 있고. 자 이제 저 유튜브에서 지도 나갑니다 지금. 예, 나가나요? 예. 그럼 보시면 그 밑에 또 김해가 있고 거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제 고향이죠. 예. 그리고 이제 부산이 예. 북강서 가불이 있고 사상이 있고 뭐 사하가 있고 뭐 이렇게 쭉 사하. 이제 연결되는 게 이제 예. 낙동강 벨트인데 자, 왜 낙동강 벨트가 주목되냐면 물론 이제 당연히 총선에서는 수도권이 이제 121석이기 때문에 수도권 싸움인 거죠. 결국 네. 수도권에서 누가 이기냐가 결국은 이제 전체 의석수를 결정하지만 예. 사실은 이제 영남과 호남이 이제 양분에 있다고 네.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 그 양분 구도만 보면 국민이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호남 그렇죠. 전체 의석수가 28석입니다. 예. 영남 전체 의석수가 2배가 넘는 65석입니다. 그만큼 영남을 전체를 만약에 양쪽이 양분하고 들어가면 사실은 이제 처음부터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민주당 입장에서 영남을 흔들어야 되는데 그게 가장 이제 흔들기 좋은 곳이 낙동강 벨트다 이렇게 네. 보는 거죠. 그리고 실제 2016년대에도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사상에 직접 출마를 했었고 당선이 되고 그리고 뭐 김영춘 그다음에 김경수 등등을 내세워서 이제 낙동강 벨트를 이제 흔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2016년 총선에서 어쨌든 1당이 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거죠. 예. 그런 점에서 낙동강 벨트를 사수하는 것도 반대로 국내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죠. 예. 중요한데 좀 뭐 그런 점에서 중진들 특히나 이제 인지도가 높은 중진들을 재배치하는 건 필요한데 전 네. 굉장히 의아한 건 항상 의아한 거. 이렇게 중진들의 험지 출마를 했던 지난 총선에서 살아 돌아온 중진이 없습니다. 그리고 거꾸로 예. 그 중진들의 험지 출마를 거부했던 예. 뭐 권성동, 홍준표, 윤상현, 예. 김태호 당시에 예. 김태호도 거부했죠. 살았네. 다 살아왔습니다. 무소속으로 원래 지역 자, 나가서. 무소속 나가서 다 살아왔습니다. 무소속 나가서. 그러네. 그러니까 이거를 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예. 험지 출마는 어쨌든 뭐 바보 노무현 때부터 했던 굉장히 중요한 선거 전략입니다. 근데 네. 그것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내가 결단하고 내가 희생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아. 근데 지금 지난부터 네. 하는 건 뭐냐면 당에서 예. 저기 나가면 네. 공천 주고 지금 이 지역구에 있으면 공천 안 줄 거야. 예. 어쩔 수 없이 다 끌려서 나가는 네. 겁니다. 근데 그런 게 유권자한테 감동을 주나요? 저는 어.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예. 아니 서병수 김태호라는 게 어쨌든 국민의힘에서 영남지에서 굉장히 인지도가 높은 카드인데 저렇게 왜 소비를 하지? 예. 저는 굉장히 사실 의문입니다. 박 기자는 어떻게 봐요? 왜냐하면 저 여권 입장에서 앞서 저 지도 봤지만 이 해운대 수영을 중심으로 한 이 해안가하고 원래 부산 구도심은 여권이 굉장히 유리한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낙동강 쪽이 여권 입장에서 불리하잖아요. 예, 거기를 가져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전재수 의원 만만한 상대가 아니죠. 거기에 네 번인가 지금 출마해서 최근에 예. 18대부터만 해도 17대인가요? 2승 2패입니다. 예. 그리고- 전재수원이 예. 격차는 크지 않아요. 예. 그 격차는 크지 않지만 어쨌든 박민식 예. 전 의원과 계속 붙었었고 그래서 지역 기반이 있죠. 있죠. 그리고 네. 양산의 김두관 의원, 그다음에 김해의 저 의원들이 다 저 문재인 대통령의 전 대통령 사저, 그렇죠. 노무현 전 대통령 사저 그러니까 민주당의 성지와 같은 곳인데. 김해 가불이 다 김해 가불. 그렇고요. 예. 예. 그러면은 여권을 어떤 전략을 써야 돼요? 근데 이 전략은 지금 별로입니까?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 부분은 전략을 나름 잘 썼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미 중진들 컷오프, 예를 들어 서병수 5선, 네. 김태호 3선 의원들, 영남 중진들 험지 출마 컷오프. 여기에 일단 처음에 나간 게 하태경 의원 아닙니까? 예. 해운대 갑 그 노른자리를 버리고 갔더니 주진우 법률비서관이 오긴 했지만 어쨌든 갔는데 이분들이 저도 이렇게 분위기를 보니까 나 컷오프 시키거나 감점 많이 줘서 하면 어떡하지? 네. 라는 고민들이 좀 있었어요. 아. 그리고 누가 봐도 친윤이 아닙니다. 서병수 의원도 마찬가지고 예. 김태호 의원도 마찬가지고. 서병수 의원은 비판적인 얘기를 많이 했죠. 용산 예. 대통령실에 대해서. 그래서 김기현 대표 시절에도 좀 용산에 할 만해라라고 했었고 김태호 의원도 제가 최근에 이제 분위기를 보니까 예. 이럴 때 괜히 말 섞어봐야 불이익받을 수 있다. 조용히 있자는 분위기가 네. 좀 의원 쪽의 분위기가 감지가 됐었어요. 네. 그런 상황에서
앞서 이제 부산 내에선 험지라고 할 수 있지만 지난 총선 결과를 보면 지난 총선에 민주당이 압승했을 때 둘 다 2% 이내 정도 됩니다. 오, 그래요. 네, 그러니까 너무 크게 차이로 진 데가 아닙니다. 오히려 김해가 좀 차이가 나고 네. 여기 북강서 갑이나 네. 어디죠 저기 저 양산을 양산은 네. 양산들은 조금 차이가 나요. 네. 근데 이제 서병수 의원의 경우는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도 아니에요. 북강서갑은 해볼만 하면 그렇죠. 아, 국민의힘 입장에서 공천만 잘하면 탈환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그러니까 거구나. 일단 요런 분위기도 있죠. 이제 겁을 확 준 다음에 네. 그럼 요거 해. 요거 네. 해볼 만하잖아. 뭐 네. 추하할 만한데 네. 그래서 비주류 쪽에 제가 당내에 좀 어제 의견을 물어봤는데 네. 이 정도면 너무 이제 비운 치는 거다. 네. 이렇게 볼 만한 정도는 아니다. 당이 약간 명분이 있다라고 당 지도부에 네. 약간 비판적인 데서도 그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저 민주당 얘기하기 전에 하나만 더 낙동강 배도 관련해서 사상이 있잖아요. 사상은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의 지역구였고 장제원 의원의 장제원 지역구고 의원이고요. 장제원 의원의 거기 그냥 지역 조직이 그냥 어마어마하다. 그러니까 이제 버스 뭐 80대 가지고 뭐 산 가고 그러잖아요. 근데 불출마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무주공산인데. 왜냐하면 원래 저 민주당 국민의힘에게 그렇게 좋은 밭이 아닌데 장제원 의원이니까 그거를 끌고 왔던 건데 장제원 의원이 빠졌어. 그러면 그 그렇죠. 상황에서는 무주공산인데 이거를 국민의힘이 수상할 수 있을 거로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그 질문이 누굴 공천할 거냐 이런 질문이신가요? 그런가요? 예. 아니, 당연히 당연히 수성을 해야죠. 그러니까 네. 지금 국민의 입장에서는 지금 현역 의원인데는 당연히 다 수성을 해야 되고 네. 민주당이 민주당에서 뺏긴 곳들을 다 찾아와야 되는 이제 그런 입장인 건데 당연히 네. 수성을 할 텐데 뭐 어떤 카드를 낼지는 이제 봐야겠죠. 그러니까 네.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힘은 쓸 수 있는 카드가 많지 않습니다. 사실은. 예. 왜냐하면 당장 현역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역 자체가 많지 않은데 물론 매번 공천할 때마다 거의 절반 이상이 이제 뭐 물가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사람을 두고 어쨌든 절반이 바뀌죠. 그러니까 뭐 많이 바꿀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현역 자원이 많아야 이제 바꿀 수 있는 여지도 많은 건데 네. 사실 국민의힘은 그럴 처지가 안 되죠. 그런 점에서 자원이 카드가 많지 않은데 몇 안 되는 카드들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좀 본인이 결단하고 아니 그건 어쨌든 그런 모양새를 만들면 되는 거거든요. 얼마든지 내가 결단하고 내가 희생하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우리가 총력전 해보자 이런 그림을 네. 만들어야 되는데 네. 그걸 딱 그냥 뭐 사무총장에 와서 이렇게 가기로 했다라고 발표한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아무런 감동도 없고 그런 의미에서 총선 전략으로서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말씀입니다. 앵커가 물어봐서 지금 막 관심이 가는데 너무 재밌긴 하네요. 네. 왜냐하면 장제원 의원 입장에서 저는 그 부분에 이제 감성적인 부분에서 네, 좀 분석을 해보건데 네. 친윤 핵심 불출마였고 불출마했잖아요. 네. 작년에 네. 혼자 했어요 지금. 맞아. 그러더니 현재까지, 예. 본인은 진짜 밤에 네. 텔레그램 다 켜놓고 이렇게 했는데 혼자 불출마하고 있고 네. 갑자기 훨씬 어린 80년생 측근은 강남을 노른자에 공천한 출마한다고 그러고 네. 나는 뭔가 지금 나는 어디에 내가 볼 때 장제원 의원 입장이면 충분히 그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앞서 말한 관광버스 수십 대에 달하는 조직이 네. 물론 윤 정부의 성공을 바란다고 장제원이 얘기할 수 있지만 네. 적극적으로 얼마나 도울 것이냐 아. 이 부분이 약간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당에서 거기 무주공산이니까 전략 공천할 수 있잖아요. 우선 예, 추천, 그렇죠. 우선 추천하면 소위 말하는 장제원 의원이 관리했던 그 지역 조직들이 거기를 지원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그렇죠. 지금 제가 볼 때는 장제원 입장에서는 네. 지금 나는 뭔가 나만 왜 여기에 이건 당연한 감성적 난 조건입니다. 누군가 뭐 요거요? 그렇죠.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지켜보시고 자 민주당 이게 이제 민주당이요.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통령 만났을 때 우리는 명문 정당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명문 정당이 될지 문명 대전이 될지 모르겠는데 어제 이명박 공관위원장 그 얘기했습니다. 야, 저 윤 정부 검찰 정권 탄생에 책임이 있는 문정부 인사들은 책임져야 된다. 그 얘기는 누가 봐도 임종석 전 실장 나오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임종석 전 실장의 페이스북 메시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0.79% 차를 졌어요. 그 얘기는 문정부 때문에 진 게 아니라 후보 때문에 진 거잖아. 당시 패배의 책임을 후보는 지금 당대표하고 있어. 의원하고 있어. 이거 아니에요? 임종석 실장 메시지는? 저는 사실 그렇다기보다도 네. 기본적으로 저는 이명박 공관위원장이 상당히 부적절한 말을 했다. 일부 친명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네. 공관위원장 입장에서 윤석열 정권 탄생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생각되는 분들은 이번엔 좀 빠져줘라. 네. 뭐 이런 메시지인데 지금 민주당에서 누가 거기에 책임이 없습니까?
왜냐하면 예. 심지어 이재명 대표 또한 처음 중앙지검장에 윤석열 총장이 예. 지명됐을 때 아, 이제 잘했다면서요? 임명됐을 때 예. 가장 잘한 인사다고 페이스북에 썼어요. 아 그래요? 예, 그때는 물론 이제 조국 수사 전이긴 하지만 예. 썼습니다. 그리고 잘 될 때 어쨌든 다들 막 하다가 나중에 뭐 추미애 전 장관도 당연히 좀 과한 압박이 어떻게 반동으로 나오는 그런 것도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책임도 있을 수가 있었고요. 지금 뭐 임종석, 노영민 두 전직 비서실장 책임져라고 한 게 검찰총장을 왜 시켰냐잖아요. 예. 그렇게 따지면 다 민주당 다 책임 있습니다. 그때는 다 좋아했어요. 예. 제가 알기로는 몇 명 예를 들어서 이제 박지원 전 원장 같은 경우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물어봤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검찰총장 예. 그 윤석열 어떻게 생각하냐. 예. 이 양반은 천상 검사다. 네. 이거 문정부안의 비리도 검사할 거 이제 수사하고 그럴 거다. 네. 자신 있으면 해라. 그랬더니 조국 전 장관이 자신 있습니다. 아, 우린 그런 사람 원해요. 예. 그러다 바로 본인이 수사를 받았죠. 네. 여기에 누가 과연 책임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부적절한 네. 표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공천 줄 것 같아요, 임종석 실장? 그러니까 저는 명문 정당이 되는 거야, 문명 대전이 되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제가 많이 네. 취재돼봤는데 잘 모르겠어요. 근데 네. 다만 예측이 맞을 것 같지는 않은데 네. 일단 전망을 해보면 네.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경우는 너무 상징적이니까 주고 네. 다른 친문 네. 친문 586 중에 좀 어느 정도 중량감이 큰 분 몇 명은 떨어뜨린다. 좀 안 주는 방식이 되지 아, 않을까. 네. 근데 그 반대로 할 수도 있고요. 네. 왜 그러냐면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경우 지난번에도 잠재적 대선 주자로 분류가 됐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뭐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가 네. 있고 일단 그 뭐죠 비중 조절을 해가면서 어떤 친문에 대해서는 견제가 들어갈 네. 것 같아요. 자, 이 기자는 어떻게 봐요? 명문 정당이 돼요, 문명 대전이 돼요. 뭐 일단 그 전에 이제 네, 그 전에. 뭐 저는 박 기자님 말씀에 정말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자 공정함의 핵심은 네. 공정한 절차, 공정한 시스템은 기본인 거고 네. 공정하게 보이는 겁니다, 사실은. 아. 그게 공정함의 핵심입니다, 사실은. 네. 근데 어떻게 공관위원장이 난 저런 말을 한다는 게 도저히 이해 안 되는 거죠. 어떤 세력 그냥 배제하는. 가뜩이나 지금 친문들이 다 의심을 네. 하고 있는데 네. 이재명 대표가 결국은 뭐 총선의 승리보다는 자기의 어떤 쉽게 얘기해서 뭐 자기를 지켜낼 네. 네. 친명들 중심으로 공천하지 않겠냐 이런 의심을 하는 상황에서 공관위원장이 저런 얘기를 한다는 건 참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윤석열 정부 탄생의 1등 공신은 2명이죠. 네. 문재인 대통령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죠. 아. 많은 국민이 윤석열 대통령을 만약 찍은 국민이 네. 사실 뭐 윤 전 대통령을 당연히 그 네. 개인에 대한 지지도 있지만 사실은 그 반작용이 훨씬 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저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제 기억에 대선을 패배하고 승복 기자회견할 때 첫 마디가 그겁니다. 이 모든 책임은 오롯이 저에게 있습니다. 네. 뭐 여러분의 패배가 아니라 뭐 저의 책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있는데 지금 그렇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묻겠다? 어떻게 그렇게 존재할 수 있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 저는 굉장히 부적절했고 오히려 이것이 앞으로 공천 과정이 굉장히 이재명 대표를 힘들게 할 것이다. 알겠습니다. 예, 이런 생각이 저도 듭니다. 이제 예. 이런 표현이 맘- 정말 그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거든요. 예. 이런 것보다는 키 180cm 이상은 공천 힘들 것이다. 이런 게 훨씬 명확합니다. 알겠습니다. 기준이 명확해야 키 된다. 큰 사람 별로 안 좋아해서. 알겠습니다. 여기서 뉴스 DMZ 마무리하죠. 이 기자 박 기자였어요. 감사합니다.